네, 안녕하세요. 펀드 마케팅팀의 김동훈 차장입니다. 네, 김현정 차장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채권 한 달 아니죠. 며칠 11월 됐죠? 4일 날 예. 했으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채권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뭐 채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뭐 시장 이야기도 일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채권 투자하려면 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품 이야기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천천히 좀 스킵하고 일단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약간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중간에 좀 이렇게 캑캑거리는 소리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오늘 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과 혹시 뭐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였고 만장일치로 25일 인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 3.25%. 3.25죠. 네,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급등이 없으니까 네. 마지막이고 내년에 이제 그러면은 기준금리 어디까지 오르느냐.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크게 올릴 여력은 없다. 그래서 한 3.5% 내년 상반기 그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안 그래도 기자회견 잠깐 얘기 보니까 뭐 의원들도 3.5 정도를 최고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25면은 내년에 한 번 정도 뭐 인상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예상은 한 번 정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 그 정도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갑자기 채권 기획안에 놀부가 왜 나오냐. 혹시 제목 보고 사장님 뭐 유치하시는 거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앵콜업이 하기 전에 한번 똑같은 게 질문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 이게. 흥부 놀고 나오면 갑자기 아니에요? 지금 질문 드렸었나요? 제비인가 제비? 제비. 제비. 예, 라이트 집 말고요. 네. 나라된 집이에요. 그 내용 아시겠죠? 이건 뭐 흥부 놀부전인데 제가 제목 이렇게 지은 거는 그 놀부가 하잖아요. 그 흥부는 제비가 다리 부러진 거 이렇게 자기가 부러뜨린 게 아니고 부러진 거 치료해줘가지고 집에 날아가서 박 물어서 이게 부자 됐잖아요. 그렇죠. 놀부는 그걸 보고 아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제비 다리를 이걸 똑 부러뜨려요. 그렇죠. 부러뜨려서 그렇죠. 인위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보냈는데 결국 박을 갖고 왔는데 이 박에서 뭐가 났냐? 도깨비가 나 도깨비죠. 네. 근데 여기서 제비가 뭐냐? 저는 이제 경기로 이렇게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놀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얘기죠. 특히 미 연준이죠. 미 연준이 지금 어쨌든 인플레를 잡으려고 뭔가 계속 뭐 하잖아요. 기준금리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경기를 좀 꺾어야지 그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본 전자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과거 사례 봤을 때도 경기를 꺾어서 인플레를 낮추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준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기 쪽을 일부러까지 아니지만 어떤 불가피하게 위축시키거나 뭐 심체로 몰아가서 인플레를 깎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목을 달아왔습니다. 여기서도 파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흥부가 되고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미운털, 그렇죠? 결국 이제 시장이 계속 지금 긴축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빠지고 뭐 최근에 조금 안정적인 모습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는 미국의 긴축 정책이고 그 긴축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인플레인데 인플레를 잡으려 하다 보니 결국 경기가 꺾어지는 거는 불가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의 목적은 지금 채권 교육이긴 한데요. 주식도 중간에 이제 간간히 좀 말씀드릴 거예요. 뭐 주식 채권을 따로 떼놓고 말씀드리는 건 힘드니까 채권이 지금 진짜로 투자를 할 만한 시기인지 그냥 고민해본 자리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채권 투자 기회가 뭐 한 번 정도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늦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어쨌든 많이 늦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감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품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품은 그 다음 문제 같아요. 상품보다는 일단 지금 채권을 할 시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일단 뭐 그 상품을 선택하시든 뭐 하든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아드님 두 분 같은데 맞습니다. 저기 2022년 8월달 경주 간포바다에서. 좋네요, 참. 날씨 되게 좋았어요. 저희 6월 달에 채권 교육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 채권 자료의 업데이트 자료고요. 그 내용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랑 채권의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기 전에
저번에 저 화상교육 할 때 그 레고랜드하고 흥국생명 그 질문 온 게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 맞습니다. 연차님이 그 부분을 간단히 그 히스토리 경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다들 이제 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와서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원도랑 이제 이게 멀린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레고랜드 뭐 그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합작을 해서 강원도에 이제 강원 중도 개발공사라는 공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레고랜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번 문화재가 강원도 거기서 발견되는 바람에 아, 또 나왔어요? 아니 2011년인가부터 진행했는데 중간에 한번 문화재가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이제 보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공사비만 까먹고 하다가 이제 던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강원 중도개발에서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유동화를 뭐 해가지고 이제 아이원 제일차라는 채권을 그냥 발행했다고 보시면 그냥 돈 부족해서 빌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왜 안전했냐면 이 채권이 부도가 날 수가 없는 게 강원도가 이제 지급 보증을 했다는 게 가장 좀 그렇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보강 단식을 네.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지분 구조는 강원도가 거의 뭐 과반수여서 이게 이제 디폴트될 우려는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해서 실제로 채권을 발행했고 자금을 모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 채권 아이온 제일차라는 이 채권이 발행은 이제 2021년 작년에 했고 만기가 이제 올해 9월 29일이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원도에서 갑자기 이제 지급을 못하겠다. 배째라. 네, 그렇게 이슈가 돼버렸던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이렇게 돼서 그 강원도가 지급을 거절해? 그러면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라든지 지방지에서 발행했던 그 채권들에 대한 신용도가 이제 의심스러워진 거예요. 강원도는 솔직히 국가로 보는 게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강원도 국가 얘네가 돈을 못 준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에 되게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좋게 좀 마감이 지금 됐죠. 이제 정부의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채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는 이게 A, B, CP가 이제 CP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신용 등급이 A1으로 이제 최고 등급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 네. 여기서 이제 강원도가 지급 불능 얘기를 하면서 신용 평가사들이 D 등급으로 확 내려버렸죠. A, B, C, D.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이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그 채권의 이론적인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A1 CP 등급의 이제 금리를 보면 뭐 1%대 후반에서 시장에서 발행물들이 한 2%에서 형성이 되다가 이제 강원도가 지급 불능이 사태가 나오면서 확 확 튀었네요. 스프레드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A1 등급 CP가 5% 이상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맞긴 했지만 약간 시장의 온기가 확 지금 뭐 꺾이고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조금 긴장 모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AB 그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니까 채권 가격이 저만큼 싸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저번에 네,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네. 한마디로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신용도가 낮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은 금리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코픽스 그렇죠. 기준금리 네, 많이 줘야 스프레드라고 되니까. 보통 네네.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A1 등급이 이제 이게 좀 신용도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만큼 스프레드가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흥국생명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했던 게 이제 이게 보통 신종 외화 신종 자본유권 보통 영구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행물 그 상태를 보면 2017년에 발행해서 만기가 거의 5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영구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였냐면 처음에 5년 후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과된 채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2017년 11월에 발행을 했지만 5년이 되는 2022년 올해 11월 달에 흥국생명이 발행사잖아요. 발행사가 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콜옵션이죠. 그렇죠. 콜은 네. 발행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렇죠. 권리.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은 이제 영구채 만기가 50년이라고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최초 조기 상한이 도래하는 이 5년에 보통은 발행사들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채권을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나 안 살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이해될 수 있잖아요. 보통 2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 상한,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 상한인데 좀 어폐가 있지만은 6개월 차에 만약에 모든 조기 상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증권사가 발행사니까 증권사가 여러분 고객들에게 돈을 약정한 그 조건에 따라서 3% 쿠폰이면 9% 줘야 되는데 주고 그걸 사는 거죠. 그렇죠. 증권 입장에서. 근데 네.
조계상한 조건을 충족을 했지만 증권사가 돈을 안 주는 거야. 와, 지금 난리 났는데. 그렇죠. 이랬을 때 만약에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돈을 못 못 받잖아요. 받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조금 조건이 거기는 강제다. 이거는 강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5년의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게. 그건 좀 다르지만 그러라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이 영구채, 신종 자본유권은 콜옵션을 행사해서 그냥 채권을 끝내버리는데 흥국생명이 5년이 됐는데 콜옵션을 행사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흥국생명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좀 좋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는 콜옵션 행사하기로 해서 네, 그렇죠.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생명이 콜옵션 행사 안 하니까 한국생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의 보험회사가 콜옵션 행사 못할 정도 돈을 조달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아까 그 A1CP 등급이 확 올라간 것처럼 순간적으로 한국생명이 이 채권의 가격이 훅 빠진 거죠. 그래서 100에서 유지되던 게 지금 72까지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쑥 빠졌던 거예요.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것도 뭘 의미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기사들이 이제 흥국생명의 이때 당시 72의 가격을 샀던 자산가들은 일주일에 45%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주 내용 이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건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일어나고 접목시키면 어떤 그 채권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위험에 처해있다면은 그 해당 채권의 시장 금리가 급등한다. 그렇죠.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가격이 빠진다, 하락한다.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는 그냥이에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사상이 할 때 잘 따라오시는지 이게 진도 체크 안 돼가지고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시장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님 11월 FOMC 때 그 파월 의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그렇죠, 했던 얘기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할게요. 그때 중요한 건 저거였죠.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어쨌든 길게 가지만 그 나중에 폭 얼마큼 올릴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 10월 FOMC 의사로 나왔잖아요. 거기 주요 내용도 뭐냐면요. 아마 다 보셨겠지만 드디어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나온 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속도 조절과 경기 침체 이슈는 그 연준이 긴축 정책을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그런 바램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어제 채권 금리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특히 성장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아까 제가 놀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파월이 원래는 지금 자기가 놀부가 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마음은 흥부가 되고 싶은데 뭐 경기라는 거는 어쨌든 누가 어떤 정책을 하든 뭘 하든 좀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적인 것처럼 흥부가 되고 싶어하는 놀부. 파월은 그럴 거예요. 근데 좀 꼴보기 싫어요. 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좀 한편으로 좀 뭐랄까 좀 되게 안쓰러워요 솔직히. 얼마나 머리 아플까. 저분 한 사람 입에 따라가지고 글로벌 자연시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자리 같아요. 저는 시키지도 안 합니다. 될 수도 없지만. 연봉이 많습니다. 그래요?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든 채권이든 현재 자산시장 움직이는 걸 한번 고민해보면요. 표면적인 이거죠. 뭐 인플레, 미연주, 기업 실적, 뭐 긴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근데 좀 이렇게 봐요. 이 그림 나타낸 게 뭐냐면은 결국 제가 뭐 대면교육이라는 몇 번 가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 시장에서 바뀌는 거는 지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올해 1년 내내 이슈는 긴축, 인플레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긴축이 좀 완화되냐? 아니다. 그럼 그 두 이슈, 인플레가 좀 피크냐? 아니다. 실은 그 두 가지 이슈 가지고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가 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게 저 AR 그 기기잖아요. 네.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그래서 뭐 보통 펀더멘탈 뭐 얘기도 하지만 지금 뭐 펀더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수급, 기대, 심리, 그다음에 지표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상상과 그 현실 자국의 반복이라는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어떤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그 현상을 보는 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격에 그냥 반영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콜린스 사전이라고 제가 저걸 퍼머 크라이시스인가 뭐 제가 실은 발음기를 안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단을 뽑았더라고요. 그만큼 올해 시장이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게 많았다. 그런 이제 좀 기사를 가져왔고요. 또 하나 이게 저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기사 나온 건데 그 인플레이션과 ABCD 풀어보는 세계 경제연구에서 뭐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저정책도 있고요, 중국 부동산 이슈도 있고요, 그 유럽 에너지 위기, 개발도상국의 그 외환 위기하고 부채 위기. 이미 지금 개발도상국 이미 몇 개 국가가 지금 IMF에 구제를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영국 국채 위기가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ABCD로 해서 결국 좀 올해 큰 위험 요인이 아니었나. 물론 이 중에서는 이미 조금 이슈가 가라앉은 적이 있긴 하지만 올해 돌아봤을 때 이런 이슈들이 많았다. 결국 올해 자체는 아까 이런 매크로 이슈도 많았지만 각 국가 이슈라든가 결국 여러 가지 좀 짬뽕적인 복합적인 이슈가 많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준이 조금 고민인 거랑 생겼어요. 원래 연준의 고민은 경기 둔화,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 경기 둔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준은 뭘 선택했냐? 물가 안정을 선택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변수가 있다가 최근에 나온 게 요의가 나와요. 이게 큰 이슈는 아닌데 이 금융위기, 저희가 말한 2008년 그런 금융위기가 아니고요. 이 국채 위기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채권에 관련되기 때문에요. 이 미국 연준이 미국 국채,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보유 주체들을 보니까 결국 대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이죠. 미국 외국인인데 지금 보면 이제 절반 이상이 미국 증권사,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이게 외국 기관 저거예요. 그 해외 IB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뭔가 국채를 투자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저거예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자,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가격이 빠져버리니까 얘들이 지금 투자은행들이라든가 투자한 애들이 국채를 많이 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이 쭉 빠진 거야. 그럼 결국 그 국채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든 IB들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경영 실적, 평가 실적. 그렇죠. 그게 안 좋아질 수 있으면 결국은 금융사가 적힌 것처럼 자본 권해서 취하게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금융 전체적으로 불안감 조성되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난 거는 채권 금리가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좀 채권이 상승한 속도가 좀 줄고 오늘 FOMC 그 회의록에서 나온 것처럼 속도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채권 금리 조금 안정되는 모습 보이면서 이 이슈는 당분간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네.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채권 많이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증권사가 망하는가 그런 얘기도 솔직히 돌긴 했었어요. 소문 같은 게. 네. 그게 그렇죠. 채권도 네. 그렇고 또 뭐 PF 부동산도 네. 그런데 결국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터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저희가 뭐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이 당장 뭐 어떤 뭐 큰 뭐 시장을 흔들 요인들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요인들이 이 시장 참여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 거래하는 거에서 가격을 뭐 채권 가격도 되게 싸게 거래했다든가 내놔도 안 팔린다거나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이 안 팔리는 펀드 굉장히 많대요. 저희는 그런 펀드 없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가 안 좋아지는 좀 효과가 있다, 영향이 있다, 효과가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하는 그런 그렇죠. 측면도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주식을 적긴 했지만 올해 주식 최근에죠. 강의자로 제가 나중에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주식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네, 소폭 반등.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바닥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는 정도까지 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세 가지 원인을 좀 꼽았거든요. 인플레에 대한 피크 기대감, 연준 긴축적 완화 기대감, 거기다가 경기 침체를 주식시장에 많이 선반영했는데 선반영을 해도 너무너무 많이 했다. 그럼 뭐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하라고 일단 할 거 없어. 그냥 피로감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원인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채권 요금 다르죠. 이거는 주식과 똑같은데 채권도 최근에 좀 금리가 빠졌잖아요. 결국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올랐다는 얘기는 이 경기 침체, 향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실물 지표를 보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자산이 미 국채라든가 장기채 자금이 좀 몰리고 그런 요인.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가격은 같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원인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향후에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그 채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식 이야기 아니고 채권 이야기인데 주식 같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시장을 딱 네 가지로 포인트 꼽아보면요. 첫째, 현재 주식 가격은 경기 침체를 반영했지만 경기 침체가 심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얕은. 저희가 보통 연착륙 그러죠. 네. 연착륙 정도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은 당연히 주식은 빠질 거고요. 물론 지금 선반영된 업자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채권은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그럼 결국 주식하고 채권의 상승관계가 원래대로 많이 돌아가는 거죠. 원래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가야 되는데 뒤에 말씀드린 올해는 같이 빠졌거든요.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원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산 배분 효과가 올해는 없어졌죠. 예, 그렇죠. 그 세 번째, 만약에 경기 침체 수준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얕거나 경기 침체가 안 올 경우에도 그럼 당연히 주식은 위험 자산이 오를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희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향후에는 경기 성장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혹은 또 인플레 좀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채권도 지금 급하게 오른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결국 채권 금리 자체도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시사점은 어쨌든 간에 뭔 시나리오든 간에 채권은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상태고 결국은 채권 가격은 뭐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지금보다는 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같아요. 여기 이제 표 있는 거는요. 뭐 내년에 이제 시장이 이게 지금 시장이 하지만 내년에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식만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예요. 왜냐면 아직 저점이라든가 그다음 향후 이제 뭐랄까 그 충격이 올 수 있는 포인트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비를 하려면은 결국은 주식 채권을 같이,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6대4 포트폴리오 있죠. 네. 주식 채권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내년에는 아마 이게 기사만 나왔을 겁니다.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 올해는 이게 되게 안 좋았어요. 왜? 양반 딱 깨졌거든요. 여기 보신 것처럼 2022년, 1931년, 1969년 유일하게 예, 이게 26년 이후로 유일하게 주식 채권이 둘 다 박살난합니다. 결국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 올해는 전부터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 올해만 보고 올해는 그냥 이거 얘는 그냥 좀 별난 해다. 그냥 대평균 주식을 내년을 다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이제 주식 채권 같이 했을 때 수익이 얼마큼 났냐. 거의 주식 채권을 같이 하면 수익이 나는데 밑에 쭉 빠지다가 밑에 안 돼요. 근데 올해가 되게 심하죠,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네요. 네, 금융위기 때 그랬어요. 금융위기 때도 그때 주식이 박살났죠. 채권은 깨졌죠. 채권 조금 올랐죠. 네. 이게 주식 채권 6대4로 했을 때 그 승률 추이예요. 예. 채권 주식 같이 이렇게 많이 깨지면 네, 거의 뭐 올해가 거의 유일하게 많이 깨진 해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시장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고민하시거나 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또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고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공짜죠. 네, 공짜예요. 네, 공짜고 아이디 등록하시면 돼요. 한 번씩 들어가면 해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6대4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치가 어땠을까 보니까 이게 2008년부터 6대4 포트폴리오예요. 대부분이 쭉 오르죠. 근데 2002년 박살나요.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도별 슬쩍 보니까 진짜 2008년, 2018년 조금 이제 마이너스 빠겠지만 2022년은 보면 지금 17% 마이너스 17%. 시뮬레이션을 대충 어떻게 간단하게 이거 그냥 클릭하면 나와요. 그럼 6대4로 진짜 비중을 네, 6대4로 비중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종목은 뭐 종목은 이게 S&P 500이랑 그 미국 채권 지수. 예, 그 비중 60% 40% 네, 하면 나옵니다. 예. 아. 제가 이런 자료 보고 또 한번 검증해봐야겠죠? 예,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검증해봤죠. 그래서 실제 6대4 포트폴리오가 올해는 특이하게 안 좋은 해였다. 네,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이 1번 제목이 자 지금은 채권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시기인가, 결국 지금 채권을 할 시기인가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이제 채권의 부활에 갑자기 가수 부활이 나온다. 네, 부활. 네. 채권의 부활식을 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미국 기준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 기준금 인상을 따라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차지하고요. 미국 금리 인상의 일단은 마무리한 표현이 뭐 하면은 후반기 단계에 일단 진입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점도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 중요한 거는 자 후반기 금리 인상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1990년 이후에 모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채권금 당연히 빠져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 1번, 2번에 상반된 얘기겠지만 아직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긴축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이 긴축 정책이 속도가 완화되지 않거나 이 폭 자체가 커버리면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고 그 경기 둔화는 미국 장기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채 금리 하락이라는 거는 장기 채권 가격의 상승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아무리 뭐 저희가 5월달, 6월달에 경기 침체가 오니 안 오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최근에 보면은 경기 침체 신호들이 서서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이야기 안 나오죠. 한참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지금 이걸 뭐 지나고 나서 알겠지만 이미 심리적으로는 침체 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최소 뭐 침체 초기든 간에. 그래서 이 침체를 이미 이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 적인 심리, 그다음에 반영해놓은 거고요. 경제 기관들도 그 내년 전망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죠. 오늘도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예, 이제 1%대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물론 그 전망이 100% 맞진 않아요. 맞진 않다고 보는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이 경기 침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네. 경착륙이 있고 연착륙. 연착륙이 있잖아요. 예. 약간 시장에서는 연착륙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어디는 경기 침체 왔는데 그냥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경기가 급하게 꺾인다 그러면은 연준이 기축을 좀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당장 내년 상반기는 뭐 뒤에다 나온 내용이에요. 나온 내용인데 상반기는 아니겠지만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경기 침체 시작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서서가 신호가 뭐 지표도 안 나오게 조금씩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도 보겠죠. 연준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표 보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지표 물론 후행적인 해요. 지표를 보고 이거 더 있으면 안 되겠네 싶으면은 기준금리 올리는 폭을 월 정상적 0.25로 하든가 아니면은 동결, 심할 경우에는 인하 이렇게 되겠죠 아마. 예. 그래도 아마 경착륙까지는 가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1, 2, 3번의 근거를 제가 표를 쭉 보면서 간단히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금리 인상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금리가 오르다가 여기부터 쭉 빠지죠. 이게 금리 인상 이제 하반기 사이클에서요. 쭉 빠진다.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시장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 금리 인상 예상을 어떻게 보냐? 여기 지금 내년 12월이거든요. 그럼 결국 5%. 물론 지금 5.25까지 보긴 해요. 5% 선에서 중요한 건 숫자 중요이 아니고요. 그래도 요 사이에서는 조금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 하반기 가면은 시장 금리든 저기 기준금리죠. 미국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하지 않겠냐는 시장에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 이 빨간색은 이제 전달이고요. 9월달, 요 판은 10월달이거든요. 달이 갈수록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 뭐 75bp 이상, 50bp 얘기 나오면 지금 4%니까 뭐 75bp 이상은 4.75 되잖아요. 4.75?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2번 한다 그러면은 5.25? 많아야 내년 2번 정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5%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거의 0%대에서 이렇게 올렸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해외 IB든 해외 경제 분석가들 하는 얘기가 이제 후반기 들어온 거는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채금리도 하반기에서 어느 정도 좀 스무스하게 빠지지 않을까. 물론 구간구가 튈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까지 지금 올해까지 국채금리 1억 쏟았던 것처럼 그런 속도로 오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금리가 보면은 여기 10월이잖아요. 여기가 6월이고 이때부터는 금리가 스무스하게 빠지지 않겠냐. 이게 2024년이에요. 4년. 색깔별로 다른 건 뭐죠? 이게 이제 그저거죠. FOMC 있었던 게 이게 뭐 처음에 했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FOMC. 최근의 점도표라고. 예, 점도표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감 보는데요. 이게 이제 저거죠. 그럼 올 초보다는 엄청 많이 지금 올라왔네요. 그렇죠. 올 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이 금리에 대한 저희가 터미널 레이트 그러잖아요. 그게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 정도 올릴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러니까 연준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네. 이유가 보면. 그러니까 실제는 뭐
내년 돼봐야 알겠죠. 예. 어떻게 말 또 많이 바뀌는 작년 말에는 작년 2021년에는 그 점접 했잖아요. 올해 기준이 0.5로 봤어요. 말도 안 되죠. 양치기 소녀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지금 합리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자료 이거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믿고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CME 페이더시 들어가면 보이는 자료인데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5에서 5.25가 5월달, 6월, 7월달 올렸다가 올 한간 높게 보고 있는 거 시장에서는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이렇게죠. 조금 그러니까 낮아졌네. 좀 떨어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걸 예상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하반기는 지금 대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 근데 물론 연준은 계속 안 한다고 해요. 그럴 리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내일 경기 상황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시장의 기대감과 연준은 계속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춤한다면 경기가 진짜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금리 인하기는 주식이 좋으면 안 돼요. 경기 안 좋다는데 지금은 이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겪으면서 좀 시장에서 보는 이 금리랑 그 자산시장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 푸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지겠다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로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거죠.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이 도표는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오르면은 단기금리, 단기 2년짜리 금리는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근데 희한하게 국제 10년 금리는 빠지거든요. 왜 빠졌냐? 여기 연두색이 경기 선인 주세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단기금리는 같이 따라 오르지만 장기금리는 이 경기 둔화 신호, 경기 침체 신호를 반영해서 오히려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 10년 금리는 오히려 빠진다. 국제 10년 금리는 올라간다. 가격은 상승한다. 예, 그 그림을 실증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2004년 5월부터 2005년 이제 9월까지인데 그때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면요. 내년에 가장 좀 심각해 보는 게 유럽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그 정책 전환, 그다음에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 이런 이슈고 결국은 침체 관련 이슈가 많잖아요. 이게 내년에 가장 뭐랄까 좀 시장에서 유익 있게 보는 거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자, 이것도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건데 점증적으로 계속 그 리세션 리스크, 결국 경기 침체 리스크 올라가고 있다. 그 60%까지 왔어요. 10월달 조사한 게 향후에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계속 있다. 근데 몇 프로냐? 60%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반지 넘으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50%는. 또 역설적으로 이 얘기는 연준이 미금리를 이제 더 이상 급하게 올리기 힘든 그렇죠. 상황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씨를 뿌릴 때는 지금 좋은 찬스일 수 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미 현재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런 분들은 뭐 향후 24개월도 그렇지만 이미 지금 리세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시기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분들도 상당수 많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는 거랑 연준이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도 다 내년 전망치 안 좋죠. 물론 이거는 마커팅이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좋게 봐요. 이걸. 당연히 제가 봐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주식하고는 좀 달라요. 주식하고는 다르지만 경제 전망을 말 그대로 GDP라든가 수출을 합치는 거잖아요. 하여튼 자산 가격은 다른 측면이야. 자산 가격은 이걸 미리 반영해서 뭐 선반영해서 좀 모르고 내려 할 수 있는데 저는 경제만 봤을 때는 내년에 그렇게 좋게 보는 데가 별로 없다. 오히려 중국도 지금 중국이 5% 미만이에요. 저는. 되게 좀 놀랍죠. 이거는 PMI 제조 구매나 지수인데 빨간색이 많아지는 게 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포함된 위의 그룹들이 결국 색깔이 빨간색 간다는 얘기는 이것도 실물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사우디 축구인데 다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왜 파란색일까? 모르겠어요. 네옴시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나. 얘들은 그래도 구매자 관리에서 결국은 컨텐츠잖아요. 그 설문사는 건데 뭐 저 자국민들은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경제 이끌어가는 선진국들은 향후에 이제 경기 이런 신호를 봤을 때 설문조사를 통해 본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브라질하고 인도도 좀
좀 괜찮아요. 결국 저게 자원, 음. 원자재 국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오면은 뭐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딱 저 위에는 낫잖아요. 밑에 있는 국가들 인도네시아 다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뭐 남아공, 중국도요. 중국은 근데 안 좋고요.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뭔가 원유라든가 천연자원 네. 그런 데 많은 국가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표는 조금만 유의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핑코의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는 경기 확장기, 여기는 경기 침체기에 어떤 자산이 샤프죠. 그냥 수익률 볼게요. 위험 대비 수익률인데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자산이 뭐가 제일 좋았냐고 했을 때 결국 저희는 지금 확장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경기 침체 뭐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그럼 요 경기 침체 단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결국 초창기엔 처음에는 10년 국채, 그다음에 2단계까지는 국채 금리가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좋냐? 이 크레딧, 회사채 사서 넘어가는 거죠. 빨간 건 안 좋은 거고 파란이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회사채는 부채든 간에 물론 여기서 국채를 하냐 회사채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기에는 주식보다는 주식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특이한 게 이 침체 파이널 마지막 국면에서 마지막에서 주식이 좋아져.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침체가 끝났다. 주식 사자. 선반영 그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차지하고 결국은 이 채권 쪽이 침체기에서는 가장 좋은 샤프 레이셔, 그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이 표고요. 요거는 금리 하락기, 금리 인상기, 금리 변동 없을 때 그거 나타나고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하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크레딧, 회사채라든가 국채금리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는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겠죠. 근데 지금은 요 오르는 시기지만 결국은 요 뉴트럴을 가다가 요 이제 경기 요걸 넘어갈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은 안 좋지만 결국 요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채권이 그나마 향후에 그 경기 단계 갔을 때는 가장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자산이지 않을까. 재밌는 거는 지금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금리가- 달러보다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음. 예, 달러 가치하고 원유도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 표도 핑코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 이건 지금 회사채. 국채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회사채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채는 투자 적격입니다. 하이힐드 말고요. 투자적 회사채인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기 내재 부도율, 여기 부도율을 그냥 이론적인 부도를 계산해보면 13%라는 얘기예요. 실제 부도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실제 부도가 난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부도율이 높다. 그럼 결국 이게 반영이 돼서 가격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보다는 이론적 계산 가격 때 시장에서 심리가 반영돼서 이런 투자 회사채라든가 이런 채권에 대한 게 과도하게 지금 많이 빠져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차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트 보시면 이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작년 말에 파란색 작년 말 이게 최근인데 그 수익률 비교하는 거예요. 향후 예상 수익률 했을 때 결국은 주식은 작년이나 향후 기대 수익률 보시면 돼요.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안 나지만 채권은 굉장히 지금 이게 예상 수익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잖아요. 결국은 가격이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시사점은 지금이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식이 회복 속도가 주식이 빠르냐 채권이 빠르냐. 근데 채권이 훨씬 빨라요. 이게 지금 주식이고요. 채권이잖아요. 주식은 빠졌다가 전고주 회복을 바로 하거든요. 근데 그 채권이요. 주식은 빠졌다가 전고주 회복하는 게 여기 다르죠, 움직이는 게. 그래서 결국 이거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융위기나 어떤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장기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식보다는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르다. 물론 이제 전제가 이 종목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을 있으니까 수 있죠. 그건 감안해서.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S&P 500이랑 회사채예요. 회사채. 그래서 요 차트를 보여드리는 뭐냐면요. 지금 파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긴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지푸드 신화라고 혹시 잘 아세요?
이게 계속 그 굴러오는 네. 돌멩이를 계속 밀어 올리는데 무한 그쵸, 무한 반복이에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잖아요, 경기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긴축 때문에 경기가 못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긴축을 어쨌든 간에 안 그래도 지금 이 경기라는 거는 힘들어요, 올라가려면요.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이 아저씨가 계속 햇빛 쬐고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 너무 힘든 모습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안 하겠죠. 그러면은 올리는데 힘이 좀 덜 들겠죠. 결국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 길어졌는데, 예. 정리 잘 하셨네요.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채권에 대해서 지금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고, 요게 이제 어제, 그저께 제롬 시겔교사 한 얘기인데, 연준이 내년에 금리, 물론 이제 이거는 의견의 일부일 수 있지만 2%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 뭐 그냥 그런 내용을 준비한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침에 이제 밴드 올려드린 건데, 그 BOE에서 그 채권에 얘기한 거예요. 1분기는 채권, 2분기 주식인데, 주요한 내용은 다 똑같아요. 결국 경기 침체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뭐 인플레도 그러고 금리라든가 달러가 하반기 때 피크 칠 것 같으면은 1분기 채권을 미리 담아 놓으면 그 가격의 상승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다. 뭐 그런 위에서 이제 전망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채권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채권을 해야 되냐? 자, 이건 제가 저번에 6월달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하이힐드 쪽은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힐드보다는 국채나 아니면은 그 IG, 그 투자채권 회사채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저런 것좀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굉장히 싸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향후에 지금 아직 침체라는 게 본격적으로 아직 어떻게 보면 좀 서서히 올 거잖아요. 서서히 오게 되면은 하이힐드는 가격이 좀 더 빠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힐드보다는 조금 가격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국채라든가 회사채 쪽에 위주로 투자를 받지 않겠냐 그런 거고요. 요거 이제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도 저번에 보여드린 그림이라서 넘어갈게요. 근데 채권의 이제 성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든 뭐 회사채든 이걸 어디서 보냐? 이제 펀드 정보시장 가시면요, 그 월간 운용 보고서라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요거 가면 클릭하면 창 하나 뜨잖아요. 이게 펀드 관련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월간 운용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여기 있어요. 두레이션 얼마. 이게 매 월말 기준 나오는 건데요. 근데 만기 수익률이 이게 YTM이에요. 7.3. 평균 쿠폰 3.3. 등급은 평균 들고 있는 채권의 등급 A-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 펀드에 들고 있는 그 섹터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국채다. 투자기 회사채다, 이머징이다, 하이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일단 보시면은 이 펀드의 성격이 어떤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게 저희가 파는 펀드의 전반의 자산 현황이에요. 저희가 추천 펀드 들어가 있는 우리 집인거 토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게 국채로 보시면 돼요. 국채. 이것도 국채거든요. 정부 보증 모기지도 MBS도 국채고 정부 반대차도 국채고요. 또 많이 예전에 많이 팔던 AB글로벌 하이힐드 주로요. 하이힐드가 50%, 이머드 64.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채에 비해서 조금 변동성이 더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안전한 펀드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그 추천 펀드에 이제 브리즈 핑커 토탈을 넣은 이유는 어쨌든 간에 국채 비중이 높아서 넣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좀 이제 요 개념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YTN 개념을 저번에 몇 번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고민하다가 넣어봤는데 이 YTN을 이해를 하셔야지 일단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채권형 펀드는 YTN 개념을 좀 아셔야지 고객 상담이라든가 이제 판매자 본인이 좀 이해하시기 편해요. 일단 개념은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보통 저희가 일반 채권이죠, 채권이요. 그럼 채권의 YTN이 뭐냐? 결국에 만기 수익률.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 예시 들어볼게요. 자, 1년 후에 1,060만 원 받는 채권이 있는데 그 현재 가격을 1,000만 원을 샀다. 그러면 ITM은 6%. 6%죠. 왜? 1,000만 원 주고 1,060만 원 받으니까 6%예요.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1,060만 원 받는 채권을 지금 990만 원 주고 샀다. YTM은 1,060만 원 나누기 990만 원에서 7.1%예요. 엄청 심플한 거 아니에요? 심플하죠. 그 채권 한 개는 되게 심플해요. 근데 저희는 펀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형 펀드의 YTM도 결국 채권에 다리는 않는데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가 그 채권 한 개만 들고 있다 쳐요. 1년 후에 1,060만 원 받는 채권 한 개만 들고 있는데
이 기업의 채권이 현재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일 때 샀는데 1년 후에 1,060원 받는 건 똑같이 어차피 펀드에 채권 하나 들고 있으니까 YTM 6%예요. 만기 때 6% 수익률 먹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채권은 펀드는 채권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다양한 채권들이 많게는 뭐 수십조, 진짜 뭐 저 해외 글로벌 같은 경우 뭐 2,000 몇 개씩, 4,000 몇 개 들고 있거든요. 여러 개 채권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저희 네. 용해본에서 사모펀드 매칭형은 그거는 했잖아요. 저거 위에 이 예시처럼 딱 한 개 들어간 거, 한 개 들어간 거. 근데 저희가 파는 공모펀드에 있는 그 채권 펀드는 채권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A, B, C, D, E, F 채권이 그 다양한 만기별 쭉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올해 1월 말 YTN이 뭐냐면은 그 1월 말에 모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쿠폰 들어오는 거 얼마, 그 다음에 현재 이 채권가 얼마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요 채권을 보유하면은 1년 후에 얼마 예상 수익률 됩니다라고 계산한 YTM이거든요. 그리고 3월 말은 3월 말 현재 들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쿠폰 평가를 해서 이걸 지금 들고 있으면 1년 후에 요 정도 수익이 납니다라고 한 게 YTM이에요. 6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 이렇게 하나만 해서 상관없는데 여러 개가 만기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채권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 펀드 YTM이라는 거를 펀드의 예상 수익률, 1년에 이 정도 수익률이 될 겁니다라는 예상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거 제가 좀 이따 저건 답변 드릴 국채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USC를 복잡해 보는데 딱 그냥 YTM만 설명드리면요. 자, 펀드가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이건 5% 발행. 그걸 펀드가 편입을 했어요. 3월 달에. 네. 그럼 3월 달은 이 펀드 YTM은 적 한 개 들고 있으니까 5%예요. 네. 근데 9월 달에서 시장 금리가 12%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 금리가 12%된 거죠. 뭔가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 채권은 99만 원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펀드를 산다 그러면은 99만 원에 사서 1년에 105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12%, 연항상 12% 나요. 이게 YTM이에요. 근데 보세요. 원래 이거 금리가 5%였고 12%죠. 금리가 올랐죠. 그럼 채권 가격이 빠지죠. 그 YTM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 YTM 결국은 YTM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이 많이 싸졌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12월 달에 시장 금리가 3%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이 채권이 104만 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04만 원에 사서 105만 원에 팔리는 거니까 수익률이 1몇 프로인데 한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때 처음에 편입했던 5%보다 3%, 2%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YTM은 이 채권을 얼마큼 싸게 살 수 있냐. YTM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이 막 가시금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될 것 같아요. 예. 헷갈리는 게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는 YTM 즉 만기 네네.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는 기간에 따라 다 다르다 지금. 네, 달라요. 근데 언제 저희가 달라요? 11월 4일 날 교육할 때도 네. 저거랑 쿠폰 이자랑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표면 금리라고 표현하고 쿠폰이라고도 표현하고 이표라고도 표현하면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걔는 변하지 않고 네. 근데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나온 게 YTM이에요. 그 만기 수익률. 그렇죠. 네. 쿠폰 얼마 다 계산해가지고 실제 받은 수익률 얼마나 계산한 게 YTM이에요. 그래서 그 쿠폰은 신경 부분을 필요가 좀 없어요. 구별해서 생각하면 좀 네, 편하실 네, 것 같아요. 여기는 국채 10년인데 최근에 국채 10년 펀드가 어제 기준 보니까 한 달 수익률이 6.8%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럼 실제 6.8%가 맞는지 계산을 해봤거든요. 보면은 이제 10월 22일 날 국채 10년 금액 4.6, 그다음에 12월 22일 딱 한 달이죠, 이제 3.7이었거든요. 그럼 금리가 0.85%포인트 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랐겠죠. 그럼 펀드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냐? 자, 금리가 0.85 빠졌어요. 그리고 국채 10년 펀드의 그 갖고 있는 두레이션이 7.5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펀드 YTM, 이 펀드를 지금 1년 갖고 있으면 수익 나는 예상 수익이 4.1이에요. 4.1인데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나누기 12하거든요. 그러면은 6.7, 약 6.7다. 물론 대충 계산한 거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지만 결국 6.7, 6.8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금리가 이 정도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최근에 발생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드린 거고요. 요게 저희가 파는 펀드는 YTM이에요. 9월 말 기준으로. 9월 말 기준. 그래서 AB 글로벌이 10% 제일 높겠죠. 하이드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핑거 토탈 리턴이 6%.
그럼 AB 국제 글로벌 10년이 보수익을 3%. 9월 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YTM이 10%니까 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1년 있다가 1년 후에는 10% 일단 10%는 먹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 해지야 1년 후 시점에 음, 음. 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지면은 이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정기예금 금리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기예금은 딱 정해졌잖아요. 1년에 10%면 1년 10% 받는 건데 이 채권은 YTM은 정기예금 금리인데 그 팔 때 시장 금리 따라 가지고 이 10%만큼 더 받을 수 있고 10%만큼 적게 받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지금보다는 1년 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 10% 플러스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보면 지금 네. 메커니즘이 지금 사장님께서 오늘 설명하신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JP모건 자료인데 JP모건 자료에서 보면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내년에 뭘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 신용 높은 채권, 투자적격 회사채라든가 아니면은 그 장기채, 장기 국채 비중을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시장의 이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이 되고 하면서 우량 등급이라든가 그 장기채에 대한 부분의 가격 메리트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로 어떤 구체로 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추천 펀드로 있는 요거 보시면 돼요. 경기 침체가 어차피 뭐 지금은 온다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하락. 그래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를 가장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비중은 적어야 될 거고요. 금리 하락을 본다면 일단 두레이션은 좀 길어야잖아요. 길어야 되니까. 거기서 저희가 제일 적합하게 말씀 펀드가 우리집 핑거 토탈 리턴은 저희가 이제 추천 펀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제 10년은 그냥 저희가 국채 펀드는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국제 10년은 당연히 국채이기 때문에 얘랑 컨셉이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 10년은 제외하고요. 국제 10년, 그다음 우리집 핑거 토탈 리턴.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아까 제가 그 투자학교 회사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이스트프링 투자학교 회사채 요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실은 이게 지금 언제 들어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 최근 요즘 한 달 사이에 금리가 갑자기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치식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물론 개인적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거치식 뭐 적립식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제가 저번 주 문서에도 국제 10년 적립식 한 거 수익률 보여드린 것처럼 적립식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 뭐 꾸준히 넣으면 상관없는데 거치식은 지금 말고요.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분명히 다시 투자 계획 올 거거든요. 지금 급격히 빠지면은 분명히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인상 뭐 좀 쇼크까지 아니지만 조금 지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치를 하신다면은 뭐 지금 조금 하시고 내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두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고 내년 어차피 금리 인상 이슈가 분명히 내년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금리가 튀면은 가격이 좀 더 빠지면 그때 하시든가.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 금리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거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채권 펀드는 접근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건데 어쨌든 간에 본인 거라 저는 제가 국제 10년도 들고 있고 우리 집 핑거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펀드 적립식 수익률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먼저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신 상태에서는 그 단순히 기준가만 봐가지고는 수익률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든가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최소한 채권을 주식이 부담되시면은 채권을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길게 가져가면 이렇게 손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건 그거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그냥 넘어가고요.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주로 파는 거 암리 국제 10년이랑 그다음에 우리 집 핑거 토탈 리턴, 우리 분산 투자, 이불 고수익을 한번 롤링 수익률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요. 그냥 롤링 수익률 개념을 간단하게 롤링 수익률 뭐냐면요. 그냥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롤링 수익률이면 오늘부터 1년, 내일부터 또 1년, 모레부터 1년. 계속 1년 단위로 쭉쭉쭉 가입했을 때 그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4년은 4년, 쭉쭉쭉 4년씩 가입한 거. 여기 이제 퇴직연금 쪽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결국은 매일매일 가입했을 때 1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그 기간 수익률 개념을 이제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한 개념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요. 1년, 2년, 3년 사는 보면요. 채권은 폰을 길게 가지고 갈수록 마이너스 나는 게 없어지죠. 여기 있다가 줄고 3년 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요. 4년은 더 없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좀 최근에 아직 얘들은 기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 마이너스 큰 거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거고 결국은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은 이 마이너스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펀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은 토탈 리턴 추천권 있는 것도 마이너스 거의 없어지죠. 이렇게. 물론 3년 뭐 이렇게 3년 동안 들고 싶지는 않겠지만 결국 채권 어떤 들고 있으면은 쿠포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률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식형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하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이드는 쿠폰이 높기 때문에 다른 거 수익률은 수익 나중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4년 같은 경우에 4년 롤링 수익률이 이때 2009년도 하신 분이 물론 좀 예증하지만 70% 70%. 네. 물론 그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빠진 적도 있었고 오른 적도 있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하이드는 뭐랄까 위험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많이 나는 구조돼 있죠. 근데 결국 여기서 제가 4개로 보여드리는 거는 결국 그 기간을 길게 가면 갈수록 그 채권형 펀드의 안정성은 좀 더 높아진다. 네, 그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넘어가는 내용도 있는데 결국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경기를 좀 꺾으면서까지 인플레를 잡으려고 할 거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 꺾일 거냐? 근데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 침체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기가 침체가 가면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그 채권에 대해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냐, 뭐 하반기 여러 가지 이야기 많아요. 심지어 2024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아니면 1분기쯤에는 그냥 가입해 놓으시고 뭐 적립식을 저는 적립식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적립식을 잘 채권 안 하시니까 고점 안 되시면 가격을 보고 금리 수준을 보고 예전에 제일 높았던 고점 근처에 가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좀 보시면은 어떤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나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향후에 채권은 주식보다는 그 수익날 가능성이 안정적 수익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결론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들 오늘 채권 교육이다 보니까 네.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는데 이제 영업전 직원분들께서 꼭 채권만 하는 거 아니고 주식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채권이 이렇게 좀 당분간 좀 유리하다 하면 주식형 펀드는 어떤 식으로 영업전에서 좀 유치를 하면 효과적일까요? 주식형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많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식도 그러니까 국내 지수든 뭐 해외 지수든 간에 조금 바닥을 좀 아까 말씀드린 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치식은 제가 개인마다 보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 매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딱 찍어서 얘기 못 드리겠지만 제가 뭐 대명교육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적립식은 진짜 지금 해도 충분히 할 타임 맞고요. 거치식도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근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대충 의견이 한 번 더 좀 충격이지 않겠냐는 이야기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뭐 올해 좀 넣어놓고 내년 하셔도 되겠지만 올해 다 뭐를 좀 쇼부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일부하고 내년 1분기 정도에 다시 한번 금리야 뭐 이런 좀 이슈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리 튀고 하면은 주가 다시 한번 조정 받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경기 둔화 얘기 나고 하면은 내년 1분기 정도에 아마 주식에 대한 좀 매수 계획가 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적립식은 뭐 지금도 정리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 바닥 다진 중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적립식은 상관없어요. 그 질문 오신 게 약간 이거 이제 임승혁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답변을 드렸고요. 왜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근 전망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합리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고 양민호 팀장님이 한국 국제 10년 금리가 4.6 그쵸? 4.6까지 갔었죠. 8%까지 올랐는데 현재 3.6, 1%는 빠졌어요. 내려온 상태인데 내년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게 되면 장기 어느 정도가 내려오는 걸 예상이 되는 건가요? 아, 되게 어렵. 이건 실은 주가의 저점, 주가의 저점, 주가 고점, 맞추는 똑같은 건데 실은 제가 여기서 금리가 몇 프로까지 갑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 기조가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긴축이 조금 완화가 되면은 국내 금리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에서 3.6 한 달 만에 내려온 거는 너무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만큼 좀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물론 인위적인 이익 같은 간에 그 시장 심리가 안 좋았고 그 시장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또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만 했었잖아요. 약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뭐 채권을 막 몰빵하기에는 조금 아니고 그 시기는 내년 1분기 좀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근데 적립수익은 상관없습니다. 뭐 4.6이나 3.6이나 매달 꾸준히 넣는 거는 지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예전 수준 못하는 싸진 건 맞거든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네, 저희 뭐 주안의 차임이나 복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일단은 내년 한 해는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왕이면은 이제 하반기보다는 좀 상반기 쪽이 좀 더 세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반기는 뭐 어쨌든 전망이 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기는 이런 경기 침체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하반기는 이미 이제 약간 그런 리스크가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반기에는 채권에 대한 금리도 조금 더 안정화돼 있는 거니까 실은 한다면은 상반기 더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한 시간 만에 끝냈어요. 네. 잘했네요.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면 내년 뭐 1분기 혹은 상반기가 네.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보고, 아니면 내년에 하반기 아니면 4분기가 경기 침체의 마지막 사이클이 오면 그렇지는 않을 않을 것 거라.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경기 침체 뭘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딱 내년 뭐 상반기에 온다기보다는 대체적인 의견은 뭐 내년 하반기 아니면은 2024년 뭐 초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그런 이슈가 상반기 때 반영이 채권에 미리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가장 더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거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침체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거예요. 바이오 자체가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는 거죠. 어차피 침체라는 것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기간이 경기 침체였습니다라고 일단 그 MBA 라인업에서 다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로보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 침체고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게 맞다. 그러면서 채권에 대한 그 어떤 유리한 투자 기회가 계속 오는 것도 맞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걸로 화상회를 마치고요. 한 시간 동안 떠들었더만 어떻게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채권을 너무 어렵게 물론 어려워요. 채권 어렵고 저도 이게 채권 되게 익숙해지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데 결국 지금 당장 뭐 제가 11월 12월 달 채권만 하세요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내년에 진짜 시장 왔을 때 하려면은 지금부터 미리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채권권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접근하기 쉽지 않죠. 물론 주식은 명확하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펀드 오르는 얘는 또 금리라는 거 한 번 더 집어 써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YTN 겸 들어가야 되는데 실은 그런 개념 몇 개만 아시면은 채권은 어차피 시장을 보시는 거니까 시장을 매칭만 하시면 채권형이 오히려 좀 뭐랄까 그 예측 가능성은 채권이 훨씬 더 채권에 대해서 많은 좀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는 오해가 자격시험 보면은 주식하고 채권 파트 보면 채권이 막 숫자도 많이 나고 계산안도 많이 1 플러스 R. 용어도 예. 되게 막 예. 헷갈리게 하고 그런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펀드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의미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예. 저 1 플러스 R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보다는 어쨌든 간에 내년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이 채권 하려고 좀 단기간 된 건 아니거든요. 좀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이 익숙해져 하는 마음에서 좀 내용이 많지만 좀 화상교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하여튼 채권에 대해서는 내년 내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진짜 이 시장이 왔구나 했을 때 과금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아니면은 지금쯤에서는 적립식으로 할 타임이구나 아니면 또 고객한테 지금 왜 채권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채권 펀드를 지금 왜 추천드리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판매 직원들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화상교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 위치 아까 자료가 제가 이 자료를 펀좀 시스템에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요. 제가 파일 한 두세 개로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용량이 한 번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세 개 정도 나눠가지고 그 펀좀 시스템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어렵고 지루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시 44분인데 그럼 이걸로 끝내고 오늘 퇴근 잘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뭐 전화 김현철님이나 전화나 메모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이따가 아니면 내일 아침 오전 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회의는 제가 가급적인 벤 때에도 동영상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게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네요. 제비에 박씨 물을 때까지. 예. 네, 고맙습니다. 예.